학문이 만들어지면서 서양의 학문 체계를 이제 한문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이제 과학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 바뀌는 과정에서 명물학 그리고 과학 뭐 이것이 두 후보로 올랐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과학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이언스의 의미를 이제 과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양 학문으로서의 이 과학에 대한 연구는 제가 문외한이지만 두 가지 방면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문사철 부분에서 이 과학에 대한 검토,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된 것처럼 천문학, 의학, 지리학을 살펴보는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을 이제 찾아보는 연구, 이렇게 보는 한 흐름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자연과학 전공자들이 이제 서양의 과학사에 대한 어떤 기초 훈련 과정을 이제 밟으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과학사를 이렇게 살펴보는 연구,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뭐 이런 것을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흐름, 이렇게 크게 이제 두 흐름 속에서 전통 과학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 토론은 큰 주제 속에서 그 학술대의 의미, 취지를 좀 살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해 방향, 연구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토론을 이제 한 40분으로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앞서 그 개별 발표에 대한 그 토론을 일일이 이렇게 답변을 듣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약화시키고 큰 주제, 큰 문제 의식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늘 그 오랫동안 그 발표를 들으신 여러 그 어르신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그런 순으로 이렇게 종합 토론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유학 속에서 과학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신 구만옥 선생님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만옥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게, 대체로 그 과학사를 지금 한국에서 한국과학사,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전근대 과학사, 뭐 고대나 중세 과학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뭐 크게 두 부류입니다. 앞서 그 김영원 선생님 발표에서 보셨듯이 한국 과학사를 근대 학문으로서 처음 연구한 거는 홍익섭 선생입니다. 홍익섭 선생이 일제 치하에서 어떤 신문 연재를 통해서 글을 쭉 쓰셔가지고 그거를 조선과학사라는 일본어 책으로 펴는 게 1944년이고, 그거는 일본에서 출간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왔죠.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된 다음에 46년에 정음사에서 그거를 약간 수정을 하고 한국말로 바꿔서 조선과학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46년인데 1966년에 이제 전상훈 선생이 한국과학기술사라고 하는 책을 냈죠. 그런데 홍익섭 선생과 전상훈 선생은 학문적 배경이 다릅니다. 홍익섭 선생은 연희전문에서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고, 전상훈 선생은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한 분은 인문학자로서 이 과학 분야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1930년대에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신 것이고, 전상훈 선생님은 이제 과학자 출신으로서
니덤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 이런 책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거를 전통 과학사를 근대적인 학문 분류 방식에 따라서 한국 과학사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천문학, 기상학, 지리학, 의학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과학사와 한국 과학기술사는 체계가 다릅니다. 거칠게 말씀드리면 과학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가 내적인 접근법이고 하나가 외적인 접근법입니다. 내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개념, 원리,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추적하는 거죠. 외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과학의 원리, 방법론, 사상, 기술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외적인 요소,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과학사를 다루는 거겠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인문학적 소양도 충분히 갖추고 아울러서 과학 지식에 대한 소양도 갖춘 사람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과학사를 다뤄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이 과학사상 이런 걸 연구한다고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저는 반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학도 절반만 했고 그 역사 공부 한 절반 정도만 했기 때문에 제가 온전한 모습의 과학사를 다룰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그거는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유학에서 어떤 과학의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PPT의 뒷부분에 쓴 내용들이 그것인데요. 대체로 그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무엇인지, 조선시대 학자들이,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탐구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것을 단순하게 자연의 원리나 방법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와 그 다음에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세계가 상호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유학의 그 우주론을 유기체적 자연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유기체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존재 원리, 사회의 운영 원리, 그 다음에 자연 법칙, 이것이 통일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 이론으로 설명한 거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인간의 사회생활, 국가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유기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마음껏 개발하고 하여튼 인간의 의지대로 변형시켜서 인간의 삶을 위한 자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살아있는 유기물이라고 생각하고 인간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게 오늘날 21세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었느냐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유학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유학의 어떤 현대적 변형 내지는 21세기에도 유학이 가치 있는 학문, 사상, 종교가 되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학의 자연관, 자연인식 이런 것들을 탐구할 때에도 단순하게 그것이 뭐 얼마나 합리적이었다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왜 그러한 문제를 탐구했고 그것을 자기 삶의 존재 원리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는가 하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해보면 단순하게 내적인 접근법에서 과학사를 탐구하는 것과는 차별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 없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학 속에서 과학이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는 끊임없이 이렇게 탐구해야 될 주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문제 의식을 가지시고 이제 아까 그 개별 그 논문 발표에 대한 그 질문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제 개별적인 내용은 좀 빼주시고요. 유학과 과학과의 관계, 의미 뭐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3분 내 6분이라서 지금 시간을 제가 조절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어 중심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와 관련돼서 양홍진 선생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천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역사하시는 분하고 고고학하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연구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쪽 분야에 발도 이렇게 걸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 있는 과학이 유교에서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유학에서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현재 구분을 할 뿐이지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전에 기조 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서전 책의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도량형이고 그 다음에 천문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거는 따로 학문 분야가 아니라 가장 중시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학에서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의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것을 현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예전 사람들의 생각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기 일반인들께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셔서 제 강연도 좀 대중적으로 했는데요. 학문이라는 것이 개인이 이제 능력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분명히 또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여기 모인 것도 이제 그런 이제 관심과 또 앞으로의 발전 때문에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유교에서 과학을 사람들한테 잘 알리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곳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예를 들면은 뭐 돌로 만든 것이 힘들다면 그 관련된 유물이라든지 또는 뭐 정한된 복제라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순간 관심을 갖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를 그분의 역사부터 뭐 개인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천문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얘기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 과학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과학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한번 전시회든 또는 기념물로 좀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속에 올 때마다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선빈 선생님. 네. 예. 우선 제 발표문을 꼼꼼히 봐주시고 그 좋은 말씀을 주신 박훈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뭐 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특히 허임의 호가 그 호운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제가 처음 오늘 들었습니다. 아마 그 호는 금강을 흔히 호라고 했기 때문에 금강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허임의 두 아들도 인조조의 원중공신이었다. 이것도 제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제가 앞으로 그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이제 보완해서 그 원글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결과물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한번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그 평생 이제 한 역사를 공부한 지 이제 뭐 한 반세기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국학을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지역사를 공부하고 지역 인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허임에 대한 연구도 좀 했던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과학사만이 아니라 우리 그 한국학이나 지역사 연구의 공통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
하는데요. 한 4, 50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학도, 우리 지역학도, 나무만 설명하지 말고 산 속에서 숲을 설명하고 숲 안에서 나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그 선배들의 연구자들은 초창기, 저도 사실은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일일이 그 실록을 읽어가면서 카드를 하나하나 일일이 작성해가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숲이나 나무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조선 왕조실록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바닷가에서 무슨 모래 아래서 바늘 찾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이전에 대부분의 연구 실적물들은 결국 그 초창기 연구자들이 선구적 업적은 인정하더라도 그분들이 처했던 당대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구 환경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 이용의 한계가 그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그러한 연구를 이제 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빅데이터 이용이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지금은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한국학이나 지역학, 특히 여기 그 한국유기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충청국학이라고 하는 지역학을 바탕에 깔고서 이제 그 앞으로 주로 활동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 한국국학진흥원의 설립하기 전에 제가 2007년도 8년도 그때 충남을 떠나기 직전에 여기 그 이 지역의 유기문화 개발 계획의 그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미 벌써 한 14, 15년 됐는데요. 그때 이미 이제 사실은 이와 같은 국학 연구기관의 그 건립을 그 연구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에 자세하게 담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이후에 저는 이게 출범한 지 2년이 됐는데 여기 이렇게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고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21세기 이제 2024년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지향적인 학문을 해야 된다. 특히 저는 한국사, 특히 한국사 분야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과 시각이 좁은지 이와 같은 점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세계사적인 범주 속에서 지역학도 내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저는 이제 평생 역사학자로 살아왔는데 역사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사실을 밝히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 같은 상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역사 인식의 문제를 이제 깊이 있게 국학도, 한국학도, 또 지역학도 공부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김경석현 선생님. 네.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제일 처음에 그 말씀을 미처 못 들은 게 있는데 발표자 선생님께서 일부 이제 그 충청 지역과의 그 관련성 이런 걸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본이 청주입니다. 청주 경가라서 저희 그 집안은 대대로 사실 이 충청도하고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걸 제일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학술대회 한 주제가 유교와 과학인데, 뭐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그 대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마디 얹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저는 일단은 오늘 제 발표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큰 이야기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한테 들어왔던 첫 번째 질문이 과연 이 김익념의 역대 종록을 받고서는 현종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누가 열심히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우선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김익념이 그 역대 요성록을 지었을 때에도 현종이 우선은 상도 주고 상품도 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참 재밌는데, 김익념이 역대요성록을 짓고 현종에게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면은 비밀로 밀봉을 해서 바치거든요. 옛날에 이제 상소 같은 경우에는 왕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승정원을 거쳐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인데, 비서실 직원들도 못 보게끔 첩황이라고 해서 국가의 비밀이라든지 아주 은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누런 종이로 그런 그 비밀의 내용을 붙여가지고
못 보게끔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합니다. 뭐 상중에는 흰색 종이를 붙여서 이제 첩100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승정원을 통해서 냈는데, 그때 이제 승정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으면은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뜯어서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뜯고 바로 이제 왕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안 뜯고 밀봉된 채로 현종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 반대 계열에서는 왜 그 승정원에서 그 이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줬느냐, 승정원 승지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스토리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종실록하고, 그러니까 현종실록은 숙종대 초반에 남인이 집권했을 때에 편찬했던 실록이고요. 나중에 그 경신왕국 끝나고 나서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면은 현종실록을 조금 고칩니다. 개수실록을 만드는데, 그 두 개의 실록에서의 묘사된 장면 서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남인들은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김익념이 비밀스럽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쓰고요. 나중에 개소실록에서는 비밀스럽게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인들이 봤을 때에는 김익념이 뭔가 이렇게 또 술수를 부리려고 하는, 공작을 부리려고 하는구나라는 뉘앙스를 실록에다 담았고, 서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는 그 비밀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 또 이제 김익념은 비밀스럽게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 비밀이라는 글자를 빼버려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들을 봤을 때 이 제1을 가지고 무언가 국왕에게 민감한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로서는. 그래서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순수하게 어떤 그 혜성에 대한 궁금증, 혜성을 보고서는 혜성이 그 내가 자연현상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혜성을 주목했다라는 측면보다는, 분명히 이것은 인간 사회와의 끊임없는 관련성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 혜성에 주목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혜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럼 일어났느냐, 이것은 분명히 이제 군주에 대해서, 현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밀스럽게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간에 좀 무거운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 대명의리를 왜 얘기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 대명의리 얘기 아니고. 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시간이 짧아서 그 발표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더 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주관하는 측에서의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명길 선생님. 예, 저도 자꾸 시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유교와 과학이라든지 뭐 지역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한문학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이제 옛날 기록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옛날 기록이라는 것이 성격들이 너무 다양하고, 저는 또 이제 중국에 주로 사신으로 가서 남긴 기록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 뭐 기록도 보게 되고, 뭐 한국 쪽 기록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근대 시기에 주로 인간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좀 다양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이 택리지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는 지리서이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떤 활동 공간에서 어떻게 인식을 했고 살아갔고 또 어떻게 이동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택리지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뭐 현대에 저희가 뭐 어느 지역에 속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도 뭐 긴밀하게 또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좌장 선생님께서도 현재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과거의 것을 보더라도라고 했을 때 택리지라는 문헌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의 현대의 어떤 지리 인식하고 뭐 어떻게 갖고 다른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충청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헌이지 않은가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김용원 선생님. 예. 박학래 교수께서 지적하신 그 홍대영의 연구가 그 시대의 여타
다른 학자들과의 연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가 확장돼야 된다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그 질문은 글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니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동양 과학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각 문화마다 고유한 과학이 있다. 한국에는 한국 과학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 과학이 있고 뭐 일본에는 일본 과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전통 과학이 있다. 근데 그런 과학이 결국은 근대 과학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대 과학이 결국 과학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일견 뭐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뭐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 대한 이해, 합리적인 인식인데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서구의 과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전통 과학을 보면 조선시대 때의 과학을 보게 되면 잘못된 것 많죠. 그 시대의 어떤 인식적 한계로 생겨난 결과물들인데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죠. 이거는 서구나 동양이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왜? 지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그 자연에 대한 인식, 자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지배 대상으로 보느냐, 어떻게 자연을 잘 이해해가지고, 이를테면, 여러분, 얘기 좀 길어지는데, 1분만 쓸게요. 베이컨이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때 힘이 뭔 줄 아세요? 아는 게 뭐고?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다. 이 얘기예요. 서구 근대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서구 근대 과학기술과 짝짝꿍돼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는 것은 힘이다. 이런 담론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유일한 자연 이해 방식이냐?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다른 식의 접근 방식이 있다. 그 접근 방식을 조선시대 과학자들, 학자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신라시대는 어땠을까? 고려시대는 어땠을까?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천둥이 치고 벼락 치고 했을 때 임금이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이해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상호 선생님. 네, 저도 김영원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과학도 그 한순간에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19세기 과학은 사실 서양에서도 오류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대 과학도 사실은 밝혀내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서양은 항상 과학적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항상 뒤처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미적분학이라는 것도 유럽에서도 계속 발전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순간에 누가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그걸 우리가 배웠을 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오직 수학을 잘 배운 사람만 미적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면 조선시대 19세기 사람들은 왜 미적분을 몰랐어? 따라서 우리는 발전이 안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19세기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당시 지식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자신들의 배웠던 교양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최근에 이제 다양한 사료들이 특히 19세기 같은 경우는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윤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소유구도 그렇고 이규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19세기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도 점점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지식인들에 대한 이해가 뭐 물론 이제 정약용에서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더 많아질 거다.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드리고요. 이제 그 충청 지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것은요. 이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이 19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있었고 여기서 천주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또 동학도 여기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18세기 말에 규장각을 중심으로 했던 이 경화사족들의 지적인 성취가 있었지만 사실 19세기를 보면은 많은 지식인들이 지역사회에 돌아가서 정약용 같은 경우는 강진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글을 썼고요. 서유구 역시 유배 가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반드시 19세기 초에는 학문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히려 지식인들은 향촌 사회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 호락 논쟁이라든지 이 경화사족에 대한 너무 많은 강조를 하는데 조금 19세기 부분에서는 향촌 사회의 새로운 지적인 능력, 에너지 이런 점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충청에서는 좀 그런 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학에서 과학의 의미 그리고 개별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모두 큰 주제에 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오늘 토론자 중에서 유와 관련돼서 뭐 답변을 좀 꼭 듣고 싶다라든지 또는 유학 속의 과학의 의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없으면 뭐 없는 대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아침 10시서부터 지금 자석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신 그 여러 어르신들 계십니다. 오늘 이제 발표와 토론 이런 학술회의를 보고서 뭐 질문하실 거 있다든지 혹은 뭐 이 학술 대회와 관련돼서 좀 그 건의하고 싶은 좀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그 제가 좀 세종시에서 왔고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게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밝히면 집 사람이 대전 사람이고요. 그 집 사람하고 느꼈던 어떤 감정을 학술 대회에서 느끼는 게 일단 답답하다. 그다음에 뭐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오신 분들 쟁쟁한 분들 계시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하시는지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일단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과학하고 유학이나 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 과학이라는 용어는 일본 사람이 만든 용어고 그 틀에서 저희 걸 바라보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과학을 기초로 내세우고 있는 유럽들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옆에 보시는 미국 트럼프 나와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뭐 그 길을 그냥 중고 집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우리의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제 우리 G7, G8까지 국력도 신장됐잖아요. 뭐 과거 일제 뭐 아픔도 있었지만 이미 충분히 우리 자신감도 가졌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남의 뭐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유학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우리 자신 있게 물론 유학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뭐 탈레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성 차별 이런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그 이외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외부의 서양의 눈으로 우리를 맞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장점을 자신감 있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학회가 되면 이런 답답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뭐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다음
예, 다 질문을 다 받고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시죠. 예, 저는 카이스트 퇴직하고 뭐 한 10년이 지나서 역사책을 많이 보던 장근식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이런 충청도에서 어떤 발생했던 자생적인 그 유학의 학자들 그 특징을 살려서 이 고장의 어떤 그 자랑스러운 면을 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그 지역주의로 나가다 보면은 또 어떤 자기 모순에 빠져요. 그 한계가 있고요. 여기 충청도 그 유학에서 어떤 과학적인 면을 말씀한 거는 제가 잘 들었고 또 동의를 하는데, 한편 이 유학이 저질렀던 많은 그 폐단이 있는데, 이 충청도 유생들의 적은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원군의 아버지가 그 무덤을 쓰고 한 것이 충청도였어요. 그 대원군이 서당을 철폐하고 그 많이 철폐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철폐한 거고 그리고 후회되는 것은 왜 그 자리에 서양 학문을 받아들여서 대학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 대원군이 서당을 철폐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일본에서는 국립대학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화를 하고 그다음에는 문명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상과 정치 체계를 서양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생들이 개화파들이 추진하는 어떤 모든 정책에 대해서 만인서를 올려가지고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거기는 충청도 유생도 있었고 경상도 유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생, 그 다음에는 또 그 유생들 중에서는 우리 중소인들 중에서 개화파가 있어가지고 오경석이라는 분, 박지원의 제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는 천국을 보고 철저히 그 시대의 어떤 급박성을 안동김 씨 정권에 알렸는데 들은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명치유신으로 이어졌건만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저 이런 것에 대한 반성, 왜 그 사람들은 이런 거 귀를 기울이지 않았냐. 네네. 왜 유생들은 이렇게 철저히 수구적이었냐. 이런 반성과 더불어 이 충청도인들의 어떤 자랑스러운 면을 같이 부각해야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지. 자랑스러운 것만 얘기하면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이상해집니다. 예.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예, 한 분만 더. 예. 여기 좀 마이크 좀 주시죠. 네, 오늘 제3회 충청 국학 학술대 발표를 해주신 여러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다 유교적인 어떤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교적인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학이란 거하고 어떻게 참 접목이 될까? 과학하고 유학하고는 상당히 그 이질적인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고 그렇구나. 어느 정도의 맥락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유교의 그 본래의 그 태생적인 것을 보면 하늘의 이 천도, 지도, 뭐 인도 이렇게 수신제가 지구 팽천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그런 천문학에 대해서의 그 상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 현대인들이 또는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을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걸 알무로 해가지고 인간의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귀중한 말씀 해주신 여러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세 분 선생님께서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여러 발표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겠는데요. 그냥 제가 좀
부족하지만 좀 답변을 이렇게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학 전공자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학문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야 된다. 역사의 경우는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다. 최근에 와서는 미래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의미를 따져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분명히 그 전통 시대의 사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가지고 있는 인류 보편사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려가면서 옥석을 가려가면서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계승할 건 계승하고 재해석할 것은 재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분명히 서양인의 이제 개념이지만 우리 전통 시대의 우리 조상들도 실생활과 관련돼서 생활할 필요한 합리적인 사고, 보다 진전된 사고, 이제 우리 시대로 말하면 과학적이고 기술 진보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과학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우리 시대의 문제, 예를 들면 요새 얼마나 덥습니까? 이 기후의 변화의 문제, 자연 환경의 변화의 문제, 그리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전염병의 문제, 이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연에 대한 우리가 과학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성이 인지가 되고 있고 이런 닥친 우리 현실적인 문제와 이제 연관이 돼서 과거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자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려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견지를 하면서 유학사 속에서 과학의 의미를 따져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 하나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대 개별 발표를 하게 됐는데 모두 다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자연재해의 문제, 과학의 문제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전통 시대의 유학에서 이제 과학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학술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문제 제기, 생각거리, 문제거리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더욱더 진전된 그런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학술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을 대신해서 폐회를 하게 된 연구진흥실장 이상균입니다. 아이고, 가시는데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를 한 1분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그 문화체육관광부 학술연구사업으로 해서 제3회 충청국가 학술대회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본 충청의 지식인들 학술대회가 기조 발표를 해주신 경희대 구만옥 교수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연세대 도현철 교수님, 사회를 맡아주신 서울시립대 양선진 선생님과 또 그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해주신 12분의 선생님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어쨌든 좀 더 유교 문화의 새로운 시각들을 늘 발굴하고 또 그 지역에서 열심히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야외 주차장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버스를 타고